네,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특검 수사 상황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배경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상 최초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 씨도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다만은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습니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이제 구속 실질 심사가 끝이 났었고 결국에는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초반부에 알려진 대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 실질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입증하는 상당히 주력하지 않았나. 반면에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또 PPT를 준비를 해서 변호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또 실제로 실행도 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상당히 없지 않았나. 결국에는 노력은 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구속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명시를 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 짧은 말에 좀 많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판단의 결정적인 사유는 어떤 걸로 보시는지요? 사실 특검 측에서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유들 하나하나가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이제 그런 물리적인 증거들을 은닉할 그런 우려들이 있다라는 점도 당연히 유효한 주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김건희 씨와 관련된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그 문고리 3인방들 중에서 2명의 이제 전화기기나 혹은 그 밖의 전자 기록 등이 이 특검이 시작되고 나서 초기화가 되는 그런 사정들을 상당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어쨌든 그 사람들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관계자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개시 시점과 이 증거인멸이 걱정되는 그런 사정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이런 객관적인 물증들의 실제 훼손들 이런 부분 역시도 앞으로의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는 사정이다라는 점이 충분히 피력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미 한 차례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해당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점들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그런 태도다라고 또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물증 자체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을 충분히 또 제기를 했었고 그밖에 이제 전반적으로 1차 소환에 있었던 김건희 씨의 그런 진술 태도 그리고 진술 내용 역시도 증거인멸 그 우려와 연결지어서 주장을 한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특검 측에서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물증들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한 점,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인을 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 이런 점들을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든가 혹은 입맞추기를 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그리고 그 태도 역시도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한 부분 이 부분 역시도 주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또 그 밖에도 이제 그 목걸이와 관련된 그런 해명들 그러니까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을 했다라고 하는 고가의 목걸이 여기에 대한 해명들이 계속 바뀌어 온 점 이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 심지어 가장 마지막에 특검에서 했던 그 진술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결국 모조품이긴 한데 이제 과거에 모친을 위해서 선물로 산 것이다라는 이 진술이 사실 시기적으로도 해당 목걸이가 실제 발매되기 이전에 그 시점을 특정을 하면서 최후의 그런 해명 역시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점을 상당히 또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이런 중요한 쟁점에 대한 진술 역시 계속 바뀌어 왔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확한 발언을 해온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앞으로의 증거인멸 우려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상당히 주요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이제 해당 목걸이로 추정되는 그 진품, 그러니까 뭐 서해건설 측에서 자수서와 함께 제출했다라는 그 목걸이 그 진품까지도 법정에서 실제로 혹시 실물을 제출하려고 하는 등 이런 내용들까지도 신경을 썼던 그런 특검의 주요 전략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증거인멸과 관련된 그 하나하나의 쟁점들, 이 쟁점들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김건희 씨 측에서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그 논리였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나토에서 착용했던 그 6천만 원짜리라는 그 목걸이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빌린 거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모조품이다, 가짜다, 그거를 어머니께 사서 선물해 드린 것이다, 그걸 잠깐 빌린 거다, 이렇게 말을 했으나 어제 되게 영화 같은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된 게 특검에서 서희건설 회장이,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러니까 재판 전날에 이제 그 압수수색한 거잖아, 서희건설을. 거기서 회장이 내가 사서 준 거 맞다 이렇게 해서 다시 논란이 되니까 김건희 씨가 돌려주더라, 진품이 있다. 근데 특검에서 모조품 갖고 있었잖아요. 그 두 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네, 저는 뭐 사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조금 법적으로 따졌을 때 분명히 이제 문제 제기는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특히 이제 범죄 사실을 적시하게 돼 있는데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은 특검에서 따로 설치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별건이다 그렇습니다. 얘기했던데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이제 이 목걸이에 대한 그런 진술 번복이나 혹은 사실관계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일단 영장 청구서에는 그 부분에서 적시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그 과정에서 실제 진품까지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제출하려고 했었고 또 이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고 또 자수서까지도 주장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에서는 반발을 하기는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혐의 사실로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까지 이런 영장 실질 단계에서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특검의 방식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사실 이 부분 뭐 약간의 문제의 가능성은 조금 인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당시 이제 별건에 대한 그 증거 제출은 조금 미뤄달라라는 식의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결국 김건희 씨에게 물어본 그 질문 내용이 마지막 질문 하나 있었다면서요. 실제로 그 목걸이를 받았느냐 이 부분을 또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이런 목걸이가 실제 진품이 따로 존재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숨겨왔다라는 사실, 또 심지어는 모조품을 그렇다면 일부러 준비를 해서 압수수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건데, 이런 점들은 법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증거인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하고 조금 계획적으로 증거 제출 순서나 증거 제출 방식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하고 실행한 것 아닌가. 사실 뭐 김건희 씨 측에서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특검 측에서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법관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장 실질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이 증거 제출을 시도했다라는 점은 특검에서도 상당히 이 구속 영장 발부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건희 씨가 구속신문 막바지에 최후 진술을 통해서 직접 한 발언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혼 전 문제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대상 혐의는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혼한 시기가
2012년이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걸쳐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시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사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던 의혹이고 또 그 네. 중대성,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 특검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그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렇게 특검이 시작하게 된 그 해당 혐의, 이 혐의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또 권력자의 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 단계부터 수사를 개시를 하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특검이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런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변호인들의 몫으로 두고 예. 이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본인이 직접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이 특검의 시작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다른 그 밖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당한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이 점을 강조해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질렀다면 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의 사안이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변호사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예. 결국에는 김건희 씨 측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아무래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도 다투는 것이고 법리적인 문제들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에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론을 했을 것이고 예. 일단 당사자인 김건희 씨 측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굳이 깊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 당사자인 김건희 씨 측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구치소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까지입니다. 10일에서 플러스 10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특검에서는 이 주어진 20일 이내에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다 조사를 완료를 하고 기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워낙 사안 자체가 방대하고 또 복잡한 그런 혐의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소 단계에 있어서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요 사안들, 특히나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적시했던 그 혐의들 이걸 위주로 해서 먼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예. 기소가 됐을 때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0일 이내에 일단 특검에서는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22일 내에 기소를 하려면 그러면 지금 혐의가 상당히 많잖아요. 앞서서 이제 지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 의혹들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할 거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던 수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더 이어갈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순서를 먼저 굳이 따지자면 예. 결국에는 기소에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소를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유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서를 따지자면 먼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해당 사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또 예.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으니 그렇다면은 이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 기소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조사가 어느 정도 수준껏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검토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지금 김건희 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은 동시에 다른 혐의들 아직까지는 수사를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이제 20일 안에 추가적인 혐의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일단 기소를 하고 이제 남은 수사들 남은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가 된 이후에 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또 추가 기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헌거실 이른바 독방이라는 곳에 지금 수감돼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너무 덥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좁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김건희 씨
그 지금 수용 시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 예.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반면에 비교적 이제 김건희 씨가 머무르게 되는 이 서울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식 건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이제 그런 연식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치소 환경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냉방 시설 같은 것들은 당연히 뭐 서울구치소와 별반 차이가 없이 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준이고, 예.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분 정도 뭐 선풍기가 작동이 되고 뭐 10분 정도 이제 쉬는 그런 방식으로 뭐 냉방 시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뭐 무르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건물 자체는 뭐 조금 더 뭐 신식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실제 수용 생활을 하면서 뭐 겪는 그런 경험들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건희 씨는 앞서 이 소환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르게 협조적으로 출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수사에도 조금 이렇게 협조적으로 응할지 어떤 전략을 취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뭐 소환 조사에서 이제 진술을 했던 것처럼 남은 조사에서도 일단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속이 돼 버린 상황이니까 네. 윤 전 대통령처럼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소환에 응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예. 쪽으로나 일단 뭐 예측을 가능한 범위 내에 이런 방식들이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취했던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환 조사 자체를 거부를 하고, 따라서 뭐 진술 거부권 행사도 없이 일단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혐의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사실 남은 혐의들도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예. 사실 추후의 재판 과정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재판 상황 뭐 이후의 선고까지 또 예상을 한다면 그 결론이 무척이나 변동 가능성이 무척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반면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출석 자체에 불응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뭐 조금 더 용이했을 수 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추후에 내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무조건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은 뭐 최소한 몇 번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에 응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까지도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사실 가장 뭐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뭐 두 사람 모두 결국에는 진술을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는데, 현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과의 그런 전략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